네, 187쪽의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살펴볼게요.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은 민족주의 계열의 했던 실력양성운동하고는 약간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하고 비교할 때 이제 비교해서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으로 이해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은 말 그대로 사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 때문에 소수보다는 당연히 다수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럼 다수라는 거는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계층, 어떤 직업, 그리고 어떤 무리, 어떤 집단, 이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익이 대변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불편해 보이는 그런 방법으로 투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표현하는 게 이 사회주의 계열에서 많이 나오는 쟁의라는 단어예요. 쟁의. 쟁의라는 게 이제 싸우다 쟁자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투쟁, 쟁의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자, 배움책 17페이지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은 간단해 보이죠? 배경과 변화 과정을 파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두 개로 나눠서 한번 보세요. 농민이 있고 노동자가 있어. 농민은 농촌에서 일하는, 그리고 그쪽에 삶의 터전이 있는 사람들이고, 노동자는 아무래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농촌이랑 도시로 분류했을 뿐 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공통점이에요? 농민이나 노동자나 둘 다 생산수단을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추구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제 그 현장에서 일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또는 농작물을 이제 생산해내고 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정말 본질적인 주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사실 이득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경제활동의 주인공이니까. 그런데 처지를 한번 보세요. 열심히 일하는 건 이 당사자들인데 이 해당 인물들한테 이득이 와요, 안 와요? 보세요. 우리 토지조사 사업, 산미증식 계획 이런 것 때문에 농민들이 어땠어? 괴로웠잖아. 심지어 살아남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선생님 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왜냐면 농민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 땅을 농민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 예를 들면 지주. 그쵸? 생각해보면 지주는 땅 주인이란 얘긴데 땅의 주인이기만 할 뿐 자기가 농사를 짓진 않아요. 그래서 그 땅을 빌려준 대가로 농사 안 짓고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빌려주는데 그 대가로 받는 게 소작료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임대료인 거고, 선생님, 그러면 왜 지주는 농사를 왜 안 짓고 남한테 빌려줘요? 우리 자가 전세 월세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이 있지만 자기가 다른 집이 있어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집을 빌려주고 렌트비를 받는 거잖아요. 그쵸? 임대료를 받는 거잖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입장이 갑인 거죠. 너 내 땅 빌려서 그 대여료 내기 싫어? 그럼 난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게 하면서 그 임대료를 계속 높이겠죠. 그래서 임대료의 비율이 어떻다는 거야? 아주 높다라는 거예요. 높은 비율이라는 거야. 자, 그리고 공과금 수리조합비라는 거는 세금과, 그리고 우리 산미증식 계획할 때 열심히 공부했었죠. 물을 대는 비용 이런 것들 자잘한 것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담들인데, 잡세 이런 것들, 이런 거를 모두 다 이 소작농인 이 농민들이 부담했다는 거예요.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억울하겠죠. 그런 느낌 드시면 됩니다. 자, 노동자들은 어때요? 노동자들은 지금도 좀 마찬가지인데, 솔직하게 우리 기업에서 일을 했을 때, 기업 마지막 일 끝에서 이제 막 너무 열심히 일하는데, 지난달에도 선생님 그 기사 보고 마음이 아팠는데, 코스트코에서 그 카트 정리를 하던, 아르바이트 하던 20대 직원이 이 더운 날에, 좀 올해 많이 더웠잖아요. 그쵸? 근데 지하주차장에서 막 환기도 안 되고, 에어컨도 안 되고, 이런 데에서 휴식 시간이 있었는데, 휴게실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직원이 더위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코스트코 기업 측에서는 우리는 쉬는 규정 충분히 마련했고 쉬라고 했는데 본인이 원래 몸에 병이 있었던 거다, 이렇게 지금 대응을 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솔직히 근데 그 코스트코 사장님이 일을 많이 하겠어? 그 아르바이트생이 많이 하겠어? 당연히 아르바이트생이 일을 많이 했겠죠. 그쵸?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일제강점기로부터 우리가 지금 한 90년 정도가 거의 100년 가까이가 지났는데 현실이 크게 달라진 게 없고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낮은 임금,
열악한 작업 환경, 장시간 노동,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거기다가 일제강점기의 문제는 뭐냐면 플러스 이것까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근로자, 똑같은 노동자 일하는 사람인데 일본인하고 조선인하고 월급의 차이가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계약상을 위반을 했을 때 경찰에 기업주가 뭐 이제 신고했는데 조선 사람들만 그 체벌 저기 이제 벌금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기 때문에 노동자나 농민이 똘똘 뭉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혼자서 요구를 했을 때 사회는 듣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명이 얘기를 해야 되고 여러 명이 얘기하는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합이라고 합니다. 조합, 밴드 같은 거죠. 근데 선생님, 전 조합이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가장 여러분 생활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조합이 농업협동조합, 농협입니다. 농협. 은행 이름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그 농민들의 어떤 묶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드는 이유는 뭐야? 우리의 목소리를 여러 명이 모였을 때 더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목적이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아래 2번 보시면 소작쟁이라는 건 당연히 농민일 테고 소작 선생님 아까 얘기했어요. 임대하는 이제 땅을 임대하는 농민들이 내는 게 소작료고요. 그 다음에 노동쟁이는 뭐겠어요, 얘들아? 노동자가 당연히 하는 거겠죠. 선생님, 쟁이는 뭐예요? 의견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의견 투쟁이라는 거죠. 왜 싸우겠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코스트코 얘기,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겪었을 때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야. 실제로 우리 노동자들이 지금 죽잖아요. 일하다가.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건 난 빨간색이 좋아 파란색이 좋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하다가 죽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병을 얻고 그리고 이 월급 가지고는 살 수가 없고 이런 문제라는 거죠. 목숨과 연관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소작료를 깎아달라는 것도 농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농사 지었는데 소작료 내고 나면 다 재산이 없어. 그쵸? 너무 괴롭겠죠. 그 다음에 이런 지세랑 각종 공과금 이런 것들은 농민이 다 낸다는 건 뭔가 불공평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부담하다가 다 내다가 농민들이 파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농민들이 정말 참을 수 없어서 1923년부터 24년까지 굉장히 대규모로 벌인 쟁의가 있었는데 그 쟁의가 섬에서 일어났어요. 지금도 이 지역은 약간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 막 소금노예, 염전노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안 지역이 지금도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그 전라남도 신안 근처에 암태도라는 섬이 있어. 섬 이름이야. 근데 여기 이제 문제철이라는 지주가 있었는데 이 문제철이 농민들한테 막 소작료를 70% 받은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쌀이 뭐 10개 바구니가 나왔는데 7개를 지주가 가져가는 거지. 땅 주인이라는 이유로. 이게 너무 높잖아요. 너무 고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율 소작료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서 우리 이렇게 농사 못 짓는다. 이렇게 소작 못 하겠다. 그리고 지주가 너무 횡포를 부리니까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거의 1년 가까이를 요구를 했고요. 어느 정도 이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예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암태도 소작쟁이. 그리고 이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불만사항을 폭발시킨 원산 총파업이라고 하는 사건도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실제로 이 원산 총파업은 교과서에서 잠깐 사진을 볼 텐데 이게 너무나 전 세계에 많이 알려져가지고 심지어 일본 국적의 노동자들이라든지 중국, 소련, 프랑스의 노동자들도 응원 메시지를 보냈어요. 잘하고 있다 조선 사람들.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석유 회사에서 일본인 감독이 한국인 노동자를 때렸어. 그래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어. 그래서 회사가 고쳐줄게 이랬는데 약속을 또 어기고 또 때려. 경찰 부르고. 그래서 막 군대까지 부르고. 노동자들 막 탄압하고 노조 간부들을 막 검거하고 잡아넣으니까 원산 사람들이 4개월이나 이 노동자들이 한 대로 똘똘 뭉쳐서 그래서 이제 시위했던 장면이 당시에 신문에도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민족적인 감정도 있지만 생존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커졌다는 겁니다. 자, 여기 사회주의 그 계열의 운동에서 좀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20년대하고 30년대하고 약간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서 출제가 많이 되고 일제가 지주 자본가의 편에서 농민 노동운동을 탄압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농민 노동운동은 공격 대상이 누구예요? 지주랑 자본가겠죠. 그럼 지주랑 자본가가 뭐 하겠어요? 경찰한테 신고하겠죠.
근데 경찰이 지금 현재 일본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대립으로 가냐면 계급 대립이었는데 결국에는 민족운동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 세력들하고 이제 이 농민 노동자들하고 손을 잡게 되면서 혁명적 농민 노동조합이 굉장히 강하게 크게 되고 이 과정에서 폭력이 좀 사용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합법 투쟁, 법의 테두리를 넘는 거죠. 왜냐면 경찰이 때렸어.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도 화나가지고 뭐 경찰이랑 싸우다가 경찰을 때리게 됐어. 그런 경우에는 법을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범죄랑도 좀 연결이 되겠죠. 경찰 측에서는 이제 이 사람들은 폭동을 일으키는 범죄자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억압을 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농민들도 노동자들도 더 강해져야겠다 하면서 혁명적인 성격을 이제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농민 노동운동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반제국주의 항일투쟁과 계급투쟁이 함께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구호를 보면 그 성격이 잘 나타나는데요. 토지를 농민에게 돌려주고 그다음에 무슨 얘기까지 같이 해? 일본 제국주의 타도 물리치자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번은 1920년대는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얘기만. 근데 30년대 3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족적 독립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기존의 생존권 요구 플러스 독립 요구까지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이해됐으면 밑에 거가 보일 거예요. 20년대는 어때요? 20년대는 뭐 지세공과금 어쩌고 뭐 일본 이민 반대 이런 소장료 줄여주세요 이런 얘기하죠. 근데 30년대는 지금 어때요? 30년대는 토지도 하고 이 문제 해결도 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 사회를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정리되셨습니까?